저는 정치에도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또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일종의 경험적 법칙이죠. 이 경험적 법칙이란 거가 반복되면은 결국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박정희 대통령과 87년도 이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을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그런 대통령에게 현재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 비교를 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5년 단임제를 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3년차 때 또는 집권 2년차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보면요. 굉장히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전망해보면 예측력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R스퀘어가 한 0.7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변수를 어떻게 잡아내느냐라는 거죠. 뭐 다양한 어프로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 미래를 전망하게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제일 변수가, 저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일 변수가 정치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집권 2년차의 특성이 집권 3년차 때 관성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집권 2년차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현 정부는 과거에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집권 3년차 때, 2년차 때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성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엑사저너스 베어리어블에 의해서 외성적 변수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마비됐습니다. 집권 2년차, 가장 중요한 집권 2년차 때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세월호죠. 올해 한번 반추 한번 해보십시오. 세월호 시작해서 세월호로 끝나니까 바로 국정 개입 의혹이 청와대 문건이 나오면서 또 연말을 완전히 뒤에 흔들고 있는 최대 수혜자는 종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터지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마비됐던 부분들. 두 번째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많은 어젠다를 갖고 움직였어요. 이런 정부가 없습니다. 올해 가만히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온통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통일 대박론이 나오다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관폐화 척결한다고 하다가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1년 내에 대형 국정 어젠다가 이렇게 일시에 쏟아진 정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거 보면은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대통령 왔을 때 집권 초기 때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한다고 그래가지고 빅딜을 한다든지 굉장히 나름대로 농축적으로 한 어젠다에 집중을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수많은 어젠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약속을 많이 깬 정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약속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지지도가 40% 이상을 유지하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93년도 YS가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하면서 지지도가요 80%까지 올라가다가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데 93년 12월 달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쌀 개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속 파기가 아주 무차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경제민주화 사라졌죠. 전시작전권 전환한다고 하는 부분들 사라졌죠.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사라졌죠.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저는 재활용 총리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총리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우리 학생들에게요. 대한민국의 총리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정홍원 총리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 총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운찬 총리 얘기하고. 그 정도예요. 총리가 사라졌다. 장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눈치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책임 장관, 책임 총리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지금 대탕평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TK의 인사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뭐 그 이외에 정책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대 중증 환자들한테 국가가 책임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부 장관 이외에 여성 장관이 있나요? 청와대 수석, 정무수석 한 분이 여성으로 있지만 있나요?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은 거의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놀랍게도 40% 후반에서 50% 초반까지 통일이 대박이다 했을 때는 6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초반, 어떤 경우는 3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약속 파기가 굉장히 줄기차게 일어났는데 또 하나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집권 2년차 때에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청와대 비서관을 매결해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뭐 공개석상에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 심부름꾼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장관이 비서실의 눈치 보고 비서실이 부속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역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심기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틀 전에 박관영 의장을 뵙고 아주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현상을 보고 계신가. YS 때 비서실장을 1년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말 완벽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국가간이 투철하고 열심히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장점이다. 그건 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권 초기 때. 야, 청와대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감옥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박관영 의장한테. 그러니까 박 의장이 저는 지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그러면서 박 의장께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비서실장의 가장 큰 업무는 뭐냐면 대통령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완하는 거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약점을 다 이렇게 감추고 대통령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얘기 못하니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왕조 600년 규세에 섰던 신봉승 작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신봉승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조선왕조 실력을 밥만 먹고 계속 읽으면요 4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이래요. 자기가 10년 만에 정말 다 읽었대요. 10년 만에. 근데 그거 읽고 나니까 하나 딱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다. 뭐냐면 정치를 잘하는 왕과 그렇지 못한 왕과의 차이점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승지를 누구로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이 도승지가 아주 힘 있는 도승지가 아니라 왕과 쉽게 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을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한 도승지를 썼을 때는 정치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왕실장이라고 나오는 순간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을 언로가 막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2년차의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이 만기 칠남의 형태가 너무 강하다. 다른 정부도 물론 강했지만은 인사 문제는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관성 있게 못하잖아요. 일관성은 있어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인사정책이. 다 대통령은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 2년차 때 최측근 실세들이 한쪽은 나눠져가지고 대통령 문고리 3인방대 동생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있느니 없느니 물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국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온로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연정이란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이 모피를 오른손에 걸었느냐 왼손에 걸었느냐. 그러고 나서 밝혀진 거는 앙드레 킴 선생님의 본명이 김복남이라는 거를 밝힌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 단순한 언론이 가지고도 이거는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수사 결과를 다 믿습니까? 참 불행한 거죠. 집권 2년차 때 최측근들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당내에 비주류가 당대표가 된 최초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대통령이 명령하는 사람에 의해서 추적같이 움직이지만 여하튼 올해 7월 14일 날 비주류 출신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요. 이것도 실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적 당청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투영된 거거든요.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가지고 경선했을 때 대통령이 민다라고 의혹을 받았었던 김황식 전 총리가 아주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우여 의원과 정의아 의원이 국회의장 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아주 뭐 완패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참하게 황우여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황우여 의원이 졌지 않았습니까? 서청원과 김무성 주류 대 비주류 붙었는데 너무나 큰 표차로 졌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라는 거죠. 친박은 분화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했었던 세력들조차도 이 정부는 측근 몇 명이서 다 해먹는구나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집권 2년차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존재감 없는 야당은 제가 처음 봤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에 대안은 없거든요. 그 제가 한때는 야당이 왜 이렇게 지리멸렬을 하냐고 해서 야당에 가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강도 높게 비난한 것 중에 국민들한테 버림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야당이 이게 야당인지 시민단체인지 이 집단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심지어 뭐 꽃필 타면 거리에 나가서 반대를 한 반대 투쟁하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투쟁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자신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벌깃하면 콩국수한테 달려가가지고 콩국수나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콩국수가 뭡니까? 공지영, 조국, 이회수. 그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가 의존하고. 네? 그렇지 않나요? 자생력이 없다. 대안도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천하시대가 왔다고 대통령이 착각하신 거예요. 여당은 무기력하고 야당은 무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는 높고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집권 2년차의 구조적 특성이 집권 3년차 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경제 전망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경제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2011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시계가 1분 전으로 가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하면요. 48대 52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1490만 표를 얻었어요.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보다 28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얻은 겁니다. 왜 그러냐? 2030-40과 5060 구도로 완전히 고착화됐어요. 다음 선거에서는 어느 세력이 48%를 얻느냐 게임이지 몇백만 표 이상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권력교체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88년부터 98년까지 보수 10년, 98년서부터 2008년까지 진보 10년,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보수 10년이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10 years pendulum. 미국 같은 경우에 오하이오주가 스윙 스테이트예요. 오하이오주가 25개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오하이오주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자꾸만 너희들은 이렇게 바꾸냐? 근데 대답이 놀라웠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fatigue. 피곤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잘했느냐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분명히 기회를 준 데 불구하고 오늘 경제 전망에 의하면 이거는 암울합니다. 저거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내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집권 3년차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2년입니다. 이제 환멸하는 시기로 온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4%였습니다. 그렇던 대통령 후보가 2002년에 정권을 차지했거든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았는데 2003년도에 정권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내리막이에요. 급기야는 집권 3년차 때 뭐를 했느냐? 대연정을 했어요. 대연정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연정. 지금 독일의 3인당하고 김인당이랑 하는 거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죠. 대연정. 안 되니까 소연정을 하자. 그 소연정은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하자는데. 연정이 성공한 거는 배연정이 밖에 없어요. 소문의 국밥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니 대연정 한다고 하다가 그 난리치고 실패하고 나서 2007년도에는 완전히 대통령이 결국 뭐예요? 열린우리당 선도 그룹 탈당해가지고 완전히 내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집권 말기 때문에 내 상태에 빠져가지고 레임닭이 아니라 데드닭이 되지 않습니까? 죽은 닭이 돼버리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오리가 돼가 데드닭이 돼가지고 그 시작을 집권 3년차 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오면서 예의 없이 정치 승부수를 겁니다. 예의 없었어요. 민심 이반, 국정 동력 회복 등등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90년 1월 달에 3당 합당을 단행합니다.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센세이션이 있겠어요. 그 집권 3년차 시작하는 1월,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인가 언제일까요? 초예요. 3당 합당하지 않습니까? 9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95년 집권 3년차 1월 달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JP를 축출합니다. 세계화를 내세워서 쫓아내죠. 그래서 JP가 나가서 만든 게 자민련이에요. 자유민주연합 만들고 그의 6.27 지방선거 때 충청도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조순 서울시장이 됐고요. 뒤에서 김대중 전 총재가 도와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95년도에 DJ가 정계 복귀를 합니다. 결국은 전국 구도가 YS, DJ, JP라는 삼각구도로 가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집권 3년째 마지막 시생 카드가 뭐냐? 전노 구속입니다. 극약 처방을 하죠. 물론 이제 박계동 의원이 뭐 이제 비선자금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전노를 구속시켰습니다. 다 집권 3년차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차 때 뭘 했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어요. 100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갔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카드를 씁니다. 이게 바로 남북정상회담 카드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쓰니까 그 전에 지지도가 30% 후반이었던 거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니까 50%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뭘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대연정을 얘기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새정치 수정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2010년도 1월 달에 당시 정운찬 총리를 통해서 새정치 수정안, 교육문화 복합도시를 만든다고 하다가 무참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안 된다고. 부결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집권 3년차 때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바로 정치 승부수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정부는 그렇게 쓴 카드가 많지 않아요. 워낙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카드. 5.24 조치를 해체하고 더 심한 경우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남북한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매개로 해서 교체 방문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사견이니까요. 뭐 그건 뭐 예측일 뿐이죠. 더 나가서 안 되면은 MB 때리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MB에 대한 굉장히 국민적 감정이 나쁘거든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집권 3년차 때 썼던 모든 정책 승부수는 전부 다 실패로 끝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승부수를 걸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권 3년차는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도에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통치 스타일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의 비정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망해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심 있는 것은, 그렇다면 당청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당청관계라는 것은 지금 뭐 완전히 뭐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개헌 발언 이후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 관계로 전환돼 버렸어요. 수평적 관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벼랑과 수직적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서부터는 저는 당청 관계가 치열한 혈투가 예상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년도는요, 2016년도 총선을 맞이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룰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 룰 세팅을 가지고서 굉장히 나름대로 갈등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무대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 혼자서 이 문제를 끌고 가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 지나기 시작하면은 대통령과 친박에 중심된 세력과, 그리고 3M,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3M 아닙니까? 3M 비박연대가 만들어져서 이 갈등을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위험성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의 경우는 28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얘기가 돼요. 다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정대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6, 7월 달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계파 정치가 활성화되지 계파 정치가 끊임없이 강화되면서 현재 결국은 제3정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2016년도에 뭐 총선 앞두고 제시한 방법이 또 합당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결국은 경제 문제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42%, 41% 한국갤럽에서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층은 어느 층이냐면요, 실은 자영업자층입니다. 이 자영업자가요 55%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이게 40% 후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반란이 이루어지느냐?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권 2년 차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익스펙테이션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젠다를 흔들다 보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체감하는 게 없다.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 정책 내세웠지만은 뭐 DTI, LTV 올린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변화가 확 돌아갑니까? 가계부채는 넘어가고 경제는 장기적 침체에 빠지고, 그런 의미 속에서 돌파구를 못 찾는다고 하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채, 자영업자들의 담보를, 자영업자들 은행에서 한 것이 142조 정도 되거든요. 주택담보 156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지금 몰락하면은 그게 바로 민생경제가 무너졌다는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상반기 내에 저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여당은 저런 식으로 무기력하고 야당은 저런 식으로 해서 무능하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2015년도 정치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거는 혼선과 무책임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 결국은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가 인식을 바꿔가지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로 풀어야 할 걸 정치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인식. 조지 알렉산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간단하다. 결국은 퍼스널리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퍼스널리티는 뭐에서 결정되느냐면 어떤 소셜라이제이션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를 배운 시절은 유신 시절이었었고 유신은 뭐 간단합니다. 행정이 정치를 압살한 시기예요. 그 대통령 인식 구조 속에는 정치는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거, 행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행정 독주적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문제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배제시킨 거죠. 그러면서 정치는 멀어지고 통치에만 지금 치중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된 환경에 어댑테이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언컨대 여하튼 대통령의 인식과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의 정치 전망을 얘기해보라면은 결국은 어두운 전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보면 자기가 절대적 위기가 있을 때 나름대로 승부수를 건 적이 몇 번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2년 9월 달에 인혁당 사건을 가지고 2개의 판결이 있다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해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물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아주 예상을 깨고 5.16 인혁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사건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고 뭐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가시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특유의 나름대로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망을 해보면 2013년도에 마치 20% 정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집권 3년차에 대한 얘기고요. 이걸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실제 저는 한국 정치 4.0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 세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군부 독재라든지 뭐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정치 1.0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 2.0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YSDJ 때거든요. 분명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운영 방식은 100% 권위주의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권위주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정치 3.0 시대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결적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관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사라지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그것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결국 깨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4.0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3C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C가 컴프로마이즈하고 두 번째 C는 코퍼레이션하고 세 번째 C라는 것은 컨센서스 합의거든요. 이 3C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여전히 3P 정치다 이거죠. 첫 번째 P가 뭐냐면 폴라라이제이션, 극단이에요. 두 번째 P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파워 오리엔티드 된 부분들이 힘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정치를 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인기영합식인 정책을 펴고 극단으로 가고 그 더 나아가서 힘에만 의존하니까 이 3P를 3C로 바꾸는 정치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점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저는 그걸 기대를 했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출범했을 때 그 부분을 기대했는데 집권 2년을 지난 이 시점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었던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픈 것처럼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 정부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 시작은 바로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답은. 그리고 청와대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3P 정치에서 3C 정치로 갈 수 있는 이 기반은 결국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결국 혁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야 모두 다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여야의 혁신은 데코레이션 혁신이에요. 장식만 그럴듯하게 하지 본질에 관련된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perception, misperception, 우리도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건 안 돼. 저 대통령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정치는 안 돼. 여당은 안 돼. 야당은 안 돼. 이런 식의 인식에 대한 편견, 인식의 포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2015년 정치도 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